곡기라, 조선은 처음이지. 글, 정명섭. 코끼리를 전라도에 해도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판서 유정현이 진언하였다. 일본에서 바친 코끼리는 이미 성상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코끼리 때문에 죽고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옛 이야기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조선 왕조실록 태종 13년 11월 5일자 기록. 장도리는 매봉산 꼭대기에 있는 매 바위에 올라가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손바닥만한 장도 너머로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빛의 바다가 펼쳐졌다. 겨울이 지나 이제 막 봄으로 접어든 바다는 매끈하고 고요했다. 매봉산 북쪽 해안가 근처에 손톱만한 조각배가 떠서 그물을 내리는 중이었다. 그 위로는 갈매기들이 어부들이 잡는 물고기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낮게 나는 중이었다. 반대쪽인 남쪽엔 장도 유일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야트막한 산 중턱을 따라 50여 채의 초가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북쪽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은 매봉산이 막아주고 가끔 불어오는 태풍을 대비해 지붕은 낮게 돌담을 단단히 지었다. 마을과 매봉산 사이의 얕은 언덕엔 섬사람들이 채소를 심은 텃밭과 우물이 있었다. 장도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장도리에겐 이곳이 세상에 전부나 다름없었다. 팔을 턱에 받친 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던 장도린 멀리에 보이는 배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옆에 누워있던 강아지 깨돌이도 덩달아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탄 배일까? 장도리의 물음에 깨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다. 좀 더 잘 보기 위해 매 바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장도리는 손으로 햇빛을 가린 채 가늘게 눈을 떴다. 돛대가 2개 달려있고 그물은 안 보여. 그런데 돛대 사이에 이상한 게 있네? 장도리의 말에 깨돌이가 펄쩍펄쩍 뛰었다. 왜? 보여줘? 깨돌이가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헥헥거리자 장도리는 깨돌이를 번쩍 들어 바다를 보여주었다. 저기, 저 배 보여? 아빠가 탄 배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시무룩해진 장도리는 깨돌이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상한 걸 태운 배는 장도 쪽으로 다가왔다. 배가 들어오니까 마을에선 징소리가 들려왔다. 모이라는 신호였다. 더 있고 싶었지만 늦으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 바위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킁킁거리며 앞장서는 깨돌이를 따라가던 장돌인 걸음을 멈추고 매 바위를 바라보았다. 그리움과 서러움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코를 훌쩍거리며 장도리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왔다. 장도에 있는 유일한 마을은 포구와 이어졌다. 포구라고 해봤자 배 한두 척이 겨우 정박할 만한 곳이었다. 장도리가 숨을 헐떡거리며 도착했을 땐 번거지와 덕을의 차림에 나졸들이 낑낑대면서 어떤 짐승을 끌어내는 중이었다. 회백색의 몸통은 섬에 있는 웬만한 집보다 커 보였고 내 다리는 대들보보다 더 굵었다.
주름이 자글자글 진 코는 엄청 길었고 코의 양옆으로 난 이빨도 사나워 보였다. 머리 옆에 난 귀가 날개처럼 풀럭거렸고 몸통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꼬리가 채찍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저게 동물이야, 괴물이야? 장도리의 말을 듣기라도 했는지 그 짐승은 머리를 흔들어 가며 소리를 질러댔다. 나졸들이 밧줄을 당기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다. 뒷짐을 진 순천 관아의 이방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짐승을 본 깨돌이는 컹컹거리며 지저대다가 겁이 났는지 꼬리를 말고 집으로 다른박질 쳤다. 장돌이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뭐야?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상의 아저씨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나도 처음 보는 짐승이야. 짐승이 맞기는 해요? 장도리의 반문에 상의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배에서 끌어내려진 짐승이 긴 코를 휘두르면서 울부짖었다. 그러자 나졸들이 일제히 밧줄을 놓고 주랭랑 쳤고 키 큰 이방도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앞발을 든 짐승이 머리를 흔들며 울었다. 나졸들과 이방 모두 겁에 질렸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역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짐승은 더 괴성을 지르며 날뛰었는데 발을 한 번 구를 때마다 땅이 쿵쿵거렸다. 어릴 때 마마를 알아서 얼굴이 곰보인 당광이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곡식 지을 때 딱 좋겠어. 당광이 아저씨의 동갑내기 친구인 살쪽이 아저씨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발이 웬만한 절구통보다 더 크잖아. 몇몇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장도리는 날뛰는 짐승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덩치와 소리 때문에 다들 무서워했지만 장도리는 짐승의 작은 눈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날뛰던 짐승이 제풀에 지쳐서 잠잠해지자 한숨 돌린 이방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서 촌장 노릇을 하는 황씨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급실거리는 황씨 할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던 키 큰 이방이 둘둘 말린 종이를 건네주곤 뒤쪽을 가리켰다. 앞으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저 짐승을 이 섬에서 돌보도록 한다. 뭐라고쇼? 이방이 뭐라고 하면 항상 예예 거리기만 하던 황씨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반문을 하자 이방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다. 나라에서 이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앞으로 섬에 올 때마다 살펴볼 것이니 죽지 않게 잘 돌봐야 하느니라. 아이고, 저 괴물을 무슨 수로 돌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황씨 할아버지가 애원을 했지만 이방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뒷짐을 지었다. 어허, 나라에서 명이 내려왔으니 따라야지. 그 말에 찔끔한 황씨 할아버지의 어깨가 도로 수그러들었다. 헛기침을 한 이방이 손짓을 하자 나졸들이 창과 방패로 짐승을 몰았다. 내 발을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짐승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로 물러났다. 저걸 어떻게 돌보라는 얘기야? 상의 아저씨가 낮게 투덜거렸고 황씨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나려는 이방에게 외쳤다. 나리, 저놈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미 배에 올라타서 육지 쪽을 내려다보고 있던 이방이 소리쳤다.
코끼리야, 코끼리. 안 들립니다. 코끼리라고. 손나팔로 크게 외치던 이방이 금세 모습을 감췄다. 돛을 올린 배는 서둘러 육지를 벗어났다. 물끄러미 배를 바라보던 황씨 할아버지가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 틈에서 상이 아저씨가 물었다. 저 짐승 이름이 뭐랍니까? 코끼리라던데. 코끼리요? 그나저나 저놈을 우리가 맡아야 한답니까? 나라에서 유배를 보냈다고 하더군. 사람을 유배 보내는 건 봤어도 짐승을 유배 보냈다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 듣습니다. 황씨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짐승을 슬쩍 바라본 상이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체구가 큰 걸 보니 엄청 많이 먹게 생겼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말이야. 한숨을 푹 쉰 황씨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눈치챘는지 배에서 내린 짐승도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당광이 아저씨가 슬쩍 말했다. 그냥 물속에다 쳐넣어버리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이방 나리도 뭐라고 못할 거 아니겠어요? 살쪽이 아저씨랑 다른 몇 명이 살짝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한다는 뜻을 표하자 황씨 할아버지가 혀를 찼다. 이 사람들아, 아까 이방 나리가 와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아니, 지 혼자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면 뭐라고 못하겠죠. 당광이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황씨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허허, 그러다 이방 나리가 그걸 빌미 삼아 무슨 요구를 할 줄 알고 그렇게 당해보고도 몰라. 황씨 할아버지의 말대로 순천 관아의 이방은 장도 사람들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와서 공납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다들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해야만 했다. 특히 섬 주변에선 많이 잡히지 않는 굴비를 바치라고 해서 더 문제였다. 결국 애써 짠 배를 가지고 법성포로 가서 사와야만 했다. 장도 주변에도 고기가 잡히긴 했지만 조기가 많이 있는 곳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그물을 내리면 휩쓸려 가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니 물속에 나무를 박아서 조기를 잡는 어살 역시 설치하지 못했다. 결국 물살이 강하지 않은 쪽에서 낚시로 잡는 게 전부였는데 그걸로는 관아에서 요구한 물량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부담을 견디다 못한 장도 사람들은 법성포 앞 칠산 바다에 가서 직접 조기를 잡기로 했다. 황씨 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은 먼 바다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며 만류했다. 젊은 시절 비슷한 시도를 했던 또래 젊은이들이 폭풍을 만나 모조리 물고기 밥이 되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장돌이 아빠는 언제까지 배를 주고 굴비를 사와야 하느냐고 물었다. 두렵긴 했지만 잘하면 굴비를 바쳐야 하는 공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결국 황씨 할아버지가 고집을 꺾고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서 조기를 잡기로 결정했다. 장돌이 아빠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큰 배를 만들고 어렵사리 그물까지 구해서 떠났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따뜻한 봄에 출발한 배가 첫눈이 곧 내릴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숨을 쉰 장돌이에게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은 얘기가 들렸다. 저놈을 어찌합니까? 어쩌긴 일단 지켜봐야지. 어쩌다 저런 애물단지가 들어와가지곤.
저렇게 놔두다 집이고 밭이고 짓밟아버리면 어쩌죠? 그럼 저놈 집이라도 만들어주게. 누가 집을 만든대? 그냥 놔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자 황씨 할아버지가 나섰다. 일단 버리골에 가서 김선비를 만나 얘기를 들어봄세. 황씨 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귀양온 늙은 선비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우리보단 낫겠지. 아이고, 올해를 어찌 날지 걱정인데 저런 것까지 들어왔네 그려. 황씨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 후에도 코끼리는 여전히 폭우 끝에 남아있었다. 외모나 덩치는 더할 나위 없이 무서웠지만 눈에 깃든 외로움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런 코끼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장돌이가 한 손을 들고 중얼거렸다. 만나서 반가워, 코끼라. 코끼리가 코를 살짝 들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똘이랑 아이들 몇 명이 코끼리에게 다가가선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놀란 코끼리가 코를 높이 치켜들고 울었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돌을 던졌다. 코끼리는 뒷걸음질을 치다 한쪽 발이 물에 빠지자 황급히 돌아 올라섰다. 그러면서 날아드는 돌멩이 세례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이러다간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장돌이가 다가가서 아이들 사이에 있던 또리의 팔을 잡았다. 무슨 짓이야? 제가 있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 거기다 못생기고 괴상하단 말이야. 또리가 두 손으로 코끼리의 넓은 귀가 펄럭거리는 흉내를 내자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또라, 제발. 또리는 애원하는 장돌이를 확 밀쳤다. 뒤로 밀려나서 넘어진 장돌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또리는 불끈 쥔 주먹을 들이밀었다. 네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못 돌아오고 있잖아.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됐을 거라고. 아니야, 분명 살아있을 거야. 거짓말하지 마. 한 달이면 조기를 가득 싣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이게 다 바다로 가자고 했던 네 아빠 때문이야. 그게 왜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럼 누구 때문인데? 다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한 달만 나갔다 오면 된다고 한 게 네 아빠가 아니고 누군데? 흥분한 또리의 말에 주변을 둘러싼 아이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기심이 많았던 장돌이의 아빠는 바깥 세상을 궁금해했다. 섬 주민들 중에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경험해봤던 황씨 할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만들어서 조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다. 그때 장돌이의 아빠와 함께 황씨 할아버지를 설득했던 게 바로 또리 아빠였다. 둘은 쌍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그래서 장돌이도 자연스럽게 또래인 또리랑 잘 어울렸다. 하지만 둘 사이는 떠난 배가 돌아오지 않자 끝장이 나고 말았다. 장돌이랑 같이 매일 매바 위에 올라가서 아빠를 기다리던 또리는 언제부턴가 장돌이만 보면 화를 냈다. 서글퍼진 장돌이가 또리에게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그럼 우리 아빠 살려내. 여기 있는 친구들 아빠랑 형들도 살려내고. 네 아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잖아. 또리가 씩씩거리며 화를 내는데도 장돌이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그때 멀리서 상이 아저씨의 말이 들렸다. 어린 것들이 어디서 싸움박질이야? 비록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성격이 괄괄하기로 알아주는 상이 아저씨가 등장하자
또리는 장도리를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쳤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다. 상희 아저씨가 다가와선 쓰러져 있는 장도리를 일으켜 세웠다. 원래 상희 아저씨도 그 배를 타려고 했지만 출발 직전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못타고 말았다. 장도리는 저고리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상희 아저씨에게 울먹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살아있는 거 맞죠? 그 얘기를 듣고 움찔한 상희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푸른 바다를 바라봤다. 저 바다는 무간지옥 같은 곳이야. 한번 빠지면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못해.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온다고 저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매일 매바 위에 올라가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렇게 쳐다본다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돌아오진 않아. 아저씨! 어찌 보면 또리가 했던 얘기보다 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였다. 장도리가 울컥하자 상희 아저씨가 센 웃음을 지었다. 아빠가 주도해서 떠난 조기잡이 배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도리와 엄마는 섬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상희 아저씨나 김선비 할아버지를 제외하곤 다들 말도 붙이지 않았고 간혹 마주치면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또리처럼 화를 내곤 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외로움이었다. 그때 코끼리가 갑자기 쿵쿵거리며 다가왔다. 놀란 장도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신고 있던 집신이 벗겨졌다. 다행히 상희 아저씨가 뒷덜미를 잡아서 옆으로 끌어주는 바람에 달려오는 코끼리의 발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다. 코끼리는 괴성을 지르곤 산자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갔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바닥에 크게 울렸다. 지나가면서 남긴 발자국은 크고 움푹 파여 선명했다. 주변에 찍힌 사람이나 소의 발자국과 비교해본 장돌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엄청 크네요. 저 덩치를 지탱하려면 발도 커야겠지. 밭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멀어져가는 코끼리를 보던 상희 아저씨가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하마터면 밟힐 뻔했던 장도리도 어느새 산길로 접어든 코끼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장도에서 제일 높은 매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걸 본 장도리가 중얼거렸다. 너도 누군가가 그립니? 코끼리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코를 하늘로 치켜든 채 소리를 질렀다. 벗겨진 집시는 뒤꿈치와 앞쪽을 이어주는 도갱이가 끊어져 있었다. 할 수 없이 맨발로 터덜터덜 집까지 돌아온 장돌인 대청에 걸터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없는 집은 너무 어색하고 차가워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대청 아래 숨어있던 깨돌이가 고개를 내밀고 지저대자 집 뒤 텃밭에 있던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지쳐서 무표정해진 엄마는 맨발의 장도리를 보더니 말없이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집신 한 짝을 풀어서 건네줬다. 괜찮아요. 괜찮긴. 그러다 발 다친다. 지금 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또리랑 친구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장도리가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우리 잘못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니? 그냥 꾹 참고 지내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요? 가족이잖아.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말썽 피우지 마라.
엄마의 말에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한 장돌이가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다. 그러자 엄만 웅크리고 앉아있는 장돌이의 어깨를 쓰다듬어줬다. 우리 아들 힘들지만 기운 내야지. 어떻게 기운을 내느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엄마일 것이라는 생각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장돌이의 등을 토닥거려 주던 엄만 뭔가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 장돌아. 버리꼴 김선비 할아버지한테 주먹밥 좀 가져다 주고 올래? 오늘 우리 집이 당번인가요? 이틀 전이었는데 쌀이 없어서 미뤘어. 갔다 와서 우리도 남은 주먹밥 먹자. 네. 장돌이의 대답을 들은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왔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주먹밥 3덩이가 들어있는 게 보였다. 보따리를 넘겨받은 장돌이가 쌀이문을 나서자 엄마가 뒤에서 말했다. 오다가 매바위에 들리지 말고 바로 와라. 알았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거린 장돌인 버리꼴로 향했다. 장도의 북쪽에 있는 버리꼴은 섬에서 키우는 소를 도축하던 곳으로 가는 작은 고개였다. 그런데 여기쯤 도착하면 소가 자신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버티면서 버티꼴이라고 불렸다가 버리꼴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양에서 유배를 온 김선비 할아버진 그곳에서 5년째 혼자 지내는 중이었다. 5년 전 김선비 할아버진 순천 관아의 이방과 함께 이 섬에 도착했다.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에 의지해 배에서 내리는 그를 보고 섬 사람들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했었다. 섬 사람들에게 유배온 죄인은 군 식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섬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김선비 할아버진 5년째 별탈 없이 잘 버티는 중이었다. 거기다 가끔씩 공납을 바치라고 찾아오는 이방이 나름 신경을 쓰는 눈치라 섬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당번을 정해 김선비 할아버지의 끼니를 챙겨주었다. 전라도 끝자락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오긴 했지만 언제라도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 관직에 올라설지 모른다고 황씨 할아버지가 슬쩍 얘기해줬다. 바깥 세상에 호기심이 많았던 아빤 종종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김선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 한참 동안이나 세상 얘기를 듣고 돌아오곤 했다. 장돌이 역시 아빠를 따라가서 자주 인사를 했었다. 그래서인지 장돌이는 김선비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보따리를 옆에 낀 채 걷던 장돌이의 눈에 버리꼴 고개 중턱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 보였다. 김선비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방과 그것보다 더 작은 대청, 그리고 솥단지를 걸 자리도 부족한 작은 부엌이 전부였다. 거기다 높이도 낮아서 아빠가 일어서면 천장의 대들보에 머리를 찌을 정도였다. 그래도 김선비 할아버진 불평불만 없이 지냈다. 작년까진 한양에서 남자종이 먹을 것과 옷가지를 싸들고 찾아오긴 했지만 요즘 들어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장돌이가 다 썩어가는 쌀이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청에 앉아서 백발의 머리카락을 모아 상투를 틀고 있는 김선비 할아버지가 보였다. 꾸벅 인사를 하는 장돌이를 본 김선비 할아버지가 주름투성이의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마침 잘 왔다. 할아버지 상투 트는 것 좀 도와주겠니? 네. 장돌이는 쪼르르 달려가 주먹밥이 든 보따리를 구석에 내려놓았다. 그러곤 집신을 벗어던지고 대청에 올라가서 냉큼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러자 김선비 할아버지가 끝이 굽은 작은 칼을 건넸다. 윗머리가 좀 자라서 말이다. 살짝 쳐다오.
얼마만큼이요? 아주 적게. 요즘 머리숱이 부쩍 줄었지 뭐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피식 웃으며 대답한 장돌인 조심스럽게 칼로 머리 윗부분을 쳐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지자 김선비 할아버지가 입으로 훅 불었다. 꼼꼼하게 가운데 머리를 자른 장돌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다 됐어요. 고맙다. 저 옆에 망건을 좀 줄래? 장돌이가 대청 위에 있는 망건을 집어다 주는 사이 김선비 할아버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를 가운데로 모아 작은 비녀처럼 생긴 동곳을 꽂아 고정시켰다. 그리고 장돌이가 가져다 준 망건을 이마에 대고 두른 뒤 당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시키고 그것을 관자에 걸었다. 뒤에 이어 헛기침을 하면서 사방관을 머리에 눌러쌌다. 주름진 손으로 저고리에 묻은 머리카락을 털어낸 김선비 할아버지가 장돌이에게 말했다.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장돌이의 인사를 받은 김선비 할아버지가 대청 구석에 놓인 보따리를 슬쩍 보았다. 주먹밥이로구나. 2덩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3덩이를 넣은 모양이구나. 저녁은 먹었느냐? 아니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여기서 나랑 하나씩 먹자꾸나. 정말요? 엄마가 알면 화를 내겠지만 먹을 게 부족한 상황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장돌이의 눈이 커졌다. 그런 장돌이를 본 김선비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풀면서 말했다. 너희 모친께선 주먹밥을 정성껏 크게 만들어줘서 말이다. 하나만 먹어도 하루 종일 배가 부르단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되니 염려 말아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시간 날 때 해초를 좀 뜯어다 주겠니? 해도에서 나는 해초 말씀이시죠? 그거야 얼마든지 뜯어드릴 수 있죠. 고맙구나. 부엌에서 물 좀 퍼오너라. 목을 축이면서 먹자꾸나. 장돌인 냉큼 부엌으로 가서 바가지에 물을 퍼왔다. 그 사이 김선비 할아버지가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소반 위에 올려놓았다. 재빨리 자리에 앉은 장돌이가 바가지를 내려놓고 주먹밥을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김선비 할아버지가 물이 든 바가지를 내밀었다. 체하겠다. 천천히 먹어라. 할아버지도 얼른 드세요. 무로 만든 짠지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내 입에 딱 맞는구나. 김선비 할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장돌인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었다. 바가지에 물을 삼키자 배고픔이 어느 정도 가셨다. 장돌인 그제야 한숨을 한번 내쉬곤 천천히 주먹밥을 먹는 김선비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아까 마을에 사람들이 왔었어요. 우르르 몰려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 마을에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코끼리? 김선비 할아버지의 반문에 장돌이가 두 팔을 쫙 벌렸다. 못 보셨죠? 몸통은 이만하고 코가 얼마나 길었는데요. 거기다 귀는 새 날개처럼 컸고 뿔도 엄청 길었어요. 장돌이가 손짓을 섞어가면서 얘기하자 김선비 할아버지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코끼리를 말하는 모양이구나. 코끼리요? 남쪽 나라에 사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단다.
다만 불가에서 모시는 석가모니에게 큰 도움을 준 동물이라 숭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 김선비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앉은뱅이 책상인 서안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꺼내서 장돌이에게 보여주었다. 종이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한문이 보였다. 이게 뭔가요? 조보란다. 그게 뭔데요? 승정원에서 매일 발간하는 소식지로 기별지라고도 부르지. 어떤 글이 담겨 있는데요? 조정의 각종 소식들이랑 과거 합격자, 선비가 조정에 올린 상소문의 내용 등이 적혀 있지. 매일 승정원에서 발행하면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보고 지방 관아 같은 곳에도 배포가 된단다. 그러다가 나같이 한양 소식에 목이 마른 유배인들 손에도 들어오지. 그런데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 소식이 있어서 말이다. 정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장돌이에게 김선비 할아버지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었다. 계사년에 영락 11년이니까 작년이로구나. 병조 판서 유정연이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일본에서 바친 코끼리는 이미 성상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코끼리 때문에 죽고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옛 이야기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에 두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조보에 적힌 내용을 듣자 호기심 많은 장돌이가 물었다. 코끼리가 사람을 해쳤다고요? 예전에 본 조보에 공조 전설을 지낸 이우라는 사람을 밟아 죽였다고 나온 걸 봤단다. 사람을 밟아서 죽였다고요? 장돌인 배에서 내리던 코끼리의 흉포한 모습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발을 떠올렸다. 그 발이 밟히면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 못할 게 뻔했다. 장돌인 저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다. 그 모습을 본 김선비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우라는 사람이 먼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더구나. 비록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고는 하나 그리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법이지. 사람을 죽여서 유배를 온 거군요. 그런 셈이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국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지만 동물을 그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말이다. 결국 멀리 전라도의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인 모양이구나. 장돌이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 물었다. 글씨만 알면 여기서도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문자라는 건 말보다 훨씬 더 멀리 전해질 수 있거든. 김선비 할아버지의 말에 장돌이가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상 일을 알고 싶어서 말이냐? 장돌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빠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김선비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장돌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게냐? 꼭 돌아온다고 하셨거든요. 잠시 생각하던 김선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천자문부터 배우면 되겠구나.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12살이요. 글 공부하기 적당한 나이구나. 고향에 있는 손자도 한창 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말이야. 그나저나 코끼리는 이제 어찌하나요? 유배를 왔으니 지켜보고 돌봐주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떻게요? 어차피 이곳은 섬이라 도망칠 수 없으니 산에 있는 풀을 뜯어먹도록 놔둬야 한단다. 괜히 이상한 거 먹였다가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말이다. 김선비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주먹밥을 삼킨 장돌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고는 다시 궁금한 걸 물었다. 남쪽 나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장돌이의 물음에 김선비 할아버지가 바다 쪽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저기 바다 너머 명나라 건너편에 있단다. 여기서 얼마나 먼데요? 수십 마리는 좋게 될 거다. 그렇게 먼 곳에서 여기는 왜 왔을까요? 가만히 써보자. 절반쯤 먹은 주먹밥을 두고 김선비 할아버지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침을 묻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조보드를 펼쳐 눈을 찡그린 채 글씨를 바라봤다. 재작년 2월에 일본 국왕 원의지가 사절을 보내 코끼리를 바쳐서 사복시에서 기르게 했다는구나. 사복시가 뭔데요? 궁궐에서 쓰는 가마와 마피를 담당하는 관청이지. 말을 기르는 곳이니 코끼리를 놔두기에 적당한 곳이기도 하지. 죽은 사람이 먼저 괴롭혔다고 하셨죠? 또리를 비롯한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 세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코끼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렇단다. 침을 뱉고 욕을 했다는 걸로 봐서 생김새가 괴이하다는 이유로 그런 모양이다. 참지 좀. 넋두리 같은 장돌이의 말에 김선비 할아버지가 조보들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사람이라면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 되지만 동물은 그럴 수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 분풀이를 할 수밖에. 사람을 해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였겠지. 1년에 콩 수백 석을 먹었다고 했으니 아무리 일본 국왕의 선물이라고 해도 부담이 되었을 게다. 하긴 덩치가 있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그렇지. 고개를 끄덕거리며 김선비 할아버지가 말했다. 산과 들에 풀이 있고 바위에 해초가 있으니 이젠 그걸 먹고 지내야겠지. 지켜는 보되 먹는 걸 막거나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산에 있는 풀들이 죄다 없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다시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한양에 놔두면 안 되었을까요? 김선비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군주가 코끼리나 공작새, 원숭이같이 기이한 동물들을 좋아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고통받게 마련이다. 더군다나 강교한 일본인들이 준 것이니 임금은 더더욱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니라. 더없이 근엄한 김선비 할아버지의 말에 장돌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향에서 멀리 떠나 이곳까지 온 코끼리가 안쓰러웠다. 한바탕 얘기를 한 김선비 할아버진 주먹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장돌이도 아무 말 없이 손가락에 묻은 밥알을 쪽쪽 빨았다. 식사를 마친 김선비 할아버지가 주먹밥을 싸온 보자기를 잘 접어 장돌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매 바위 아래 있더구나. 예?
네가 코끼리라고 부르는 코끼리 말이다. 아까 우리 집 앞을 지나 매바위 쪽으로 가는 걸 봤다. 궁금하면 가서 보고 가려무나.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본 듯한 김선비 할아버지의 말에 장돌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위험할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는 말고. 네 라는 대답을 남기고 밖으로 나온 장돌인 바람처럼 매바위 쪽으로 뛰어갔다. 장도에서 가장 높은 매바위엔 수백 년 전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큰 매가 용과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장도에 앉았다 그대로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었다. 언젠간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라 믿어 섬 사람들은 함부로 가지 않는 곳이었다. 매 바위로 터덜터덜 올라가던 장돌이는 풀과 나무들이 어지럽게 누워있고 꺾여있는 모습을 봤다. 그 아래 소뚜껑만한 발자국이 있었다. 장돌이는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코끼리는 매바위 공터에 누워있었다. 주변에 풀들이 많이 뽑혀있는 걸로 봐선 뜯어먹은 게 분명했다. 인기척을 느낀 코끼리가 고개를 드는 게 보였다. 코끼리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본 장돌이가 두 손을 펼쳐 해칠 뜻이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걱정하지 마. 해치지 않을게. 코끼리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옆으로 눕혔다. 원래는 먼 발치서 보고만 가려고 했는데 혼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몇 발자국 더 다가갔다. 그러자 코끼리가 고개를 돌려서 장돌이를 바라봤다. 외로움이 가득한 코끼리의 눈을 본 장돌이가 한숨을 쉬었다. 너 고향이 엄청 먼 곳이라며?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코끼리가 코를 살짝 들어올리며 작게 소리를 냈다. 전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장돌이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자 코끼리가 흐느적거리던 코를 쑥 내밀었다. 코끼리의 코는 마치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놀란 장돌인 엉거주춤 뒤로 물러나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아야! 아픔과 창피함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방금 전까지 외로움과 눈물로 범벅이었던 코끼리의 눈에 미소가 살짝 깃든 걸 보고는 마음이 풀렸다. 헤헤 웃으며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난 장돌인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코끼리가 내민 코를 만지려고 했다. 그때마다 코끼리가 코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장돌이의 손을 피했다. 야,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거야? 장돌이가 깔깔거리며 말하자 코끼리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짧게 울고는 코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에잇, 잡고야 말겠다. 장돌이가 두 팔을 가지고 코끼리의 코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었다. 하지만 코끼리는 코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쉽사리 잡혀주지 않았다. 겨우 코를 잡는 데 성공한 장돌이가 중얼거렸다. 따뜻하네. 두 개의 구멍난 코끝을 만지작거리던 장돌이가 거기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뺨까지 갖다 댔다.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였다. 그런 장돌이의 마음을 느꼈는지 코끼리는 계속 코를 세워주었다. 코를 만지면서 편안함을 느끼던 장돌인 갑자기 집에 있는 엄마가 떠올랐다.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얼른 가야겠다. 장돌이가 갑자기 움직이자 코끼리도 놀란 모양이었다. 장돌이는 얼른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손을 흔들면서 집으로 뛰어갔다.